안녕하세요. 그림책 이은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 계속 장마비 때문에 여기저기 비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장마 때문에 좀 비가 많이 올 땐 좀 힘들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읽는 게 조금 띄엄띄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예요. 시작할게요.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삶을 더 이어가야 할지, 이쯤에서 딱 접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녀는 여린이 여린 그러나 짧은 스커트에 야상 잠퍼를 입어서 어딘지 보이시한 느낌이 강하게 풍겼다. 그녀가 상담 첫 시간에 한 말이다. 하얀 목에 얼굴에 목이 긴 그러면서 어딘지 외로움이 짙게 들이웃는 그림자가 인상적이었다. 일부러 그러는 듯한 그녀의 남성적인 어투와 태도에서 많은 것이 느껴졌지만 늘 그것을 단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상담자의 자세이기에 기다리기도 했다. 다만 단호하면서도 그러나 떨리는 듯한 그녀의 고백 내용에서 나는 내심 놀랐다.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은 저마다 마음의 상처 하나씩은 갖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가 되면 삶이 연장되겠지만 아니면 미래 자체가 없는 거죠. 아예 대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고 있었다. 지금의 문제가 어떤 건데요? 그녀는 거기에서 입을 닫았다. 30대 후반에 한창 열정이 가득할 나이에다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에도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자살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잠깐 했다.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마음이 극도로 침체돼 있거나 당장이라도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은 충동에 휩싸여 있는 분들을 적잖게 보았다. 하지만 그 여성만큼 나를 긴장시킨 사람은 드물었다. 내잠자들은 억울함이든 분노든 대개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그녀는 자살을 암시하면서도 취미가 무엇냐는 질문에 대답하듯 너무도 담담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무표정했다. 요즘 아마추어 도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유행을 넘어 고정 채널이 되었다. TV에서 보이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열띤 풍경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 시청자들을 설레게 한다.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프로그램, 우리의 기억 밖으로 내몰렸던 가수들을 다시 소환해내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서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주부가 자신이 암 환자임을 말하면서 결혼을 앞둔 딸에게 마음을 전하는 부분이었다. 엄마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으니 내 걱정 내려놓아라. 앞으로 결혼해 살면서 힘든 날이 오면 이렇게 도전하는 엄마를 기억하며 이겨내야 한단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했노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웬만한 강심장의 시청자들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안정된 대기업 사원이 사표를 쓰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겠다고 출연하고 60 넘은 아저씨가 배우를 해보고 싶다며 어린 날의 꿈을 아련히 읊조리기도 한다. 그들의 열정이 시청자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응원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TV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온갖 독특하게 사는 분들이 출연한다. 길거리에서 춤을 추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수많은 반짝이는 옷을 모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 여왕이라는 다소 촌스러운 간판을 내걸고 여왕 같은 화장과 옷차림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묵묵히 등산로를 만들고 고치는 사람. 도로 교통에 방해되는 모든 지역물을 찾아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등장하는 분들 대부분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엉뚱하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단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다.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할 일을 벌써 설레고 아침에 깨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나게 움직인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열정순이다.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다. 등산로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도 의미와 보람이 있겠지만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냐고 그저 괴짜로만 바라볼 수도 있다. 무슨 상관이냐? 열정 자체가 의미인 것을.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열정 자체가 삶의 에너지이고 기쁨의 원천이다. 무슨 의미가 또 필요하겠는가? 열정은 열정에 빠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열정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마저 설레임을 준다. 앞에서 말했던 여성. 그녀가 너무 쉽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왜 자살을 생각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기가 오히려 이상했다. 사는 게 싫어서요 하고 심드렁하게 대답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늘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지만 그녀의 표정은 특별히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게 시들하고 재미없다는 표정이었다. 마음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간 걸쳐 서서히 사는 일에 무심해져 온 것 같았다. 그녀의 개인 사정을 일부나마 들은 건 김중미 작가의 괭이부리말 아이들 책으로 치유 여행을 할 때였다. 이 소설은 달동네의 배경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치는 아이,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이,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매맞는 아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떻게 해야 부모와 아이 사이가 건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각자 생각을 나누었다. 그때 그녀가 모처럼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에겐 언니가 있다고 했다. 언니는 어머니를 닮고 그녀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에 민감한 분이란다. 사람 사이 모든 관계를 오직 돈 문제로만 결부시키는 사람인 듯 했다. 딸들에게 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었다. 그러나 언니는 어머니의 말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날은 거기까지만 들었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게 있었지만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건 그 다음 주 진행된 1박 2일 워크숍에서였다. 그날 어떤 분이 부모 사이의 갈등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고백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녀도 자기 부모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선비기질을 가진 분이라 했다. 들은 대로라면 생각이 건강하고 윤리적인 분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한심해하며 늘 구박했다. 어머니 시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사회적 무능력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고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고 했다. 자기 부모를 보면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결혼이 두려워 지금까지도 결혼을 생각은 아예 안 한다고 했다. 말문이 터진 그녀는 세상의 일반적 시선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성격이고 선택일 뿐인데 사람들은 결혼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느낀다는 자기를 무언가 잘못된 사람으로 본다고 했다. 게다가 자기는 꾸미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헤어스타일을 커트로 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바지와 야상 점퍼를 걸치는 것 뿐인데 가끔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대놓고 혹시 레즈비언은 아니시죠? 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맺는 데서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차림새나 풍기는 분위기를 전제하고 왜 사람을 어떠하다고 규정짓고 평가하느냐고 항변했다. 자신의 삶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 그녀는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녀에게서 외로움과 억울함이 보였다. 그녀가 토로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만 보면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는 구구절절 파란만장한 사연을 지닌 사람이 많다. 상담 치료를 하면서 나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메이는 이야기를 많이 접한다. 그런데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너무 현실적인 이해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자기와는 맞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를 구박하는 어머니가 보기 싫었다는 것 정도다. 거기에 하나 더. 자기가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고 결혼을 꺼리며 여자는 이뤄야 해 라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비정상 취급을 받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표면 이야기는 거기까지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조만간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비탄에 잠긴 만한 사연은 아니었다. 그 정도로 죽는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겠네. 누군가는 그렇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은 바로 이런 것으로 죽는다. 남은 알 수 없는 것, 남은 이해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다. 유명 배우가 자살하고 개그우먼이 유명을 달리하는 것과 똑같은 잣대이기도 하다. 유명하고 돈 많고 단짝 친구도 많으면서 왜 죽어?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은 누구도 모른다. 흔히 남모를 아픔이라는 말하는데 남은 모른다는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다. 사람이 생을 포기할 때는 남모를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모를 아픔은 무엇일까?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고상한 품성을 타고난 것 같았다. 남을 배려하고 선한 것을 지향하고 돈보다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품성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녀가 지향하는 가치를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했다. 세상을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살 순 없잖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생각을
아예 쓰레기 취급했다. 한심하고 연약한 것으로 보았다. 남편에 대해 그놈의 고고한 성품 밥 먹여줘? 하는 비아냥을 노골적으로 던지면서 그런 아버지를 닮은 그녀에게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어댔다. 그녀가 하고 다니는 모습조차도 아버지야 어머니와 동급에 있는 사람이니 참고 살면 된다. 가끔 상처받겠지만 아내 때문에 새삼 자기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식의 처지는 다르다. 나이 어릴 때 부모란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이자 가장 두려운 상대이다. 나보다 강하고 나의 일상을 통제하고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존재다. 부모가 신념을 갖고 주장하는 것을 어린 자식이 부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그녀는 어머니가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뇌를 당했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세계관을 받아들여 구박도 안 받고 마음도 편해지고 싶었을 것이다. 가정에서 현실적 힘을 지닌 어머니의 말을 부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심리적 혼란도 상당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치관을 따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타고난 성품이 끝내 그쪽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의 내적 상처는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자기가 그리워하고 바라는 세상은 하찮은 것이고 저 알 수 없고 섞여 살기도 자신 없는 이상한 세계로 자꾸 가라고 한다. 자기 성향대로 사는 것에 당당하지 못하면서 반대쪽에 속물적 가치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녀. 그러다 보니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갈등을 겪는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 어떤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녀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유년기와 10대, 20대, 30대를 지나왔다. 그 사이 어딘가에 더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하기를 포기한 저 총명하고 착했던 소녀가 서 있게 된 것이다. 맥없이 시들어가는 모습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으로 가치화되고 세상의 이 부분이 이 모양이면 또 다른 저 모양이 있는 거라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이 아프다.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정당해 버린 그녀는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추구하고 꿈꾸는 법을 잃어버렸다.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다. 어차피 자신이 그리는 세상은 쓸데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희망보다는 좌절감을 먼저 배웠다. 원죄의식이다. 나는 잘못해놨나 봐. 나는 무언가 잘못된 사람인가 봐. 이런 원죄의식이 소녀의 가슴에서 생기를 빼앗아 적막한 곳에 움츠리게 했다.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자신이 없어 어느 자리에서도 소극적이었고 사람들과도 의례적인 관계로만 지냈다. 친구를 원했지만 친구를 만드는 일은 법을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삶. 무엇인가를 위해 꼬박 밤을 새우는 시간이 한 번도 없는 삶. 성취하고 싶은 자만의 목표가 없는 생활은 죽은 삶이다. 허무는 별것이 아니었다. 아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허무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조종과 야유, 가치 지향적인 자기 품성을 봉쇄당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남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는 본능적 위축이 생겼다. 단 한 번도 무엇을 적극적으로 욕망하거나 신념을 세워본 일이 없다. 자아 실현의 욕망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산다는 일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가 비슷한 날들을 반복일 뿐이다. 그런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죽은 듯이 사는 거나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어느 누가 그녀의 이러한 내면을 읽어줄 것인가? 그녀는 외로웠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 직장에 나가는 일이 그녀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살아있었으니까 하게 하는 과업일 뿐이다.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는 내일이 그녀의 눈에는 벌써 보였을 것이다. 내일은 차라리 죽어버리면 어떨까? 무지막지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의미가 없어서 권태로워서 딱히 희망을 품고 기다릴 일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해 본다. 심리적으로 그녀에게 필요한 건 일상 속에서 사소한 기쁨을 배워가는 일이다. 꼭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하나둘 만들어가는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런 것이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삶이었는데 어머니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던가? 어떻게 해야 그녀는 출근하면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녀는 자기가 모르는 아이들을 반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신나게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간절히 바라는 생인데 그 오랜 빗장을 스스로 열고 나오도록 누가 손을 내밀어 줄까? 나는 프로그램을 떠나 그녀와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내를 걸으며 떡볶이도 사 먹고 선물도 주고받았다. 그녀가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해내길 바랐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오래된 열망과도 만나기를 바랐다. 어느 때부턴가 그녀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해받음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통해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결혼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누군가의 기준에 휘둘릴 일이 아니라 그녀가 주체가 되어 세운 자신만의 기준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그녀가 골랐던 야상 점퍼는 기존의 검정과 브라운 색상이 아닌 파스텔 색조의 봄 색깔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살아나고 싶어 했다. 걸음마 배우듯 조금씩 자기 자신을 믿었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어서야 수줍게 꽃봉오리를 여는 나팔꽃처럼 자기 안에 오래 감춰져 있었던 속살에 햇빛을 쏘이기 시작했다. 아, 그것은 얼마나 황홀한 시간인가. 나는 고맙게도 그런 아름다운 열림의 자리에 초대되어 수줍게 문 열고 나오는 한 영혼의 개화를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심리상담이라는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차고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런 때다. 주눅 들어있던 영혼이 힘차게 개화하는 모습은 정말 신비롭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새삼 사람이란 한없이 허약하면서도 강하고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 그녀에게 캐나다 작가 가브리엘 누아의 내 생의 아이들 소설과 서아프리카 가나 작가의 제임스 에그레이의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 그림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두 책이 그녀에게 충분히 자극이 될 거라 믿으면서 그림책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의 첫 장을 넘기며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숲에서 놀란 눈빛으로 주인공 독수리를 잡아와 닭과 오리가 함께 있는 우리에 넣고 닭 모이를 주며
독수리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몇 년 후 그곳을 들른 동물학자가 닭장 속의 독수리를 보며 놀라 묻자 남자는 저 독수리는 이제 독수리가 아니라 닭으로 길러졌으니 닭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동물학자는 독수리에게는 아직 독수리의 마음이 남아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애를 쓴다. 주먹 위에 올려놓고 날아보라고 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 날아보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독수리는 번번이 닭들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다. 하지만 독수리의 마음이 남아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동물학자는 마지막으로 독수리를 멀리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태양을 응시하도록 자극을 주면서 독수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준다. 이 책을 추천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그녀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 때문이다. 비록 닭과 오리처럼 길러졌어도 독수리가 본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본성은 내면에 오롯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싶었다. 당연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힘들었을 거라 위로와 더불어 희망을 주고 싶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의 작가 제임스 에그레이가 작가로서의 소명과 이 소명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였다. 식민시대를 사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자신이 진정 누군가인지 알고 날아오르라는 작가의 메시지, 즉 힘없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안주함과 편안함에 대한 익숙감을 깨고 극복의 의지로 어서 빨리 독수리 본래의 자긍심을 되찾으라는 메시지가 지금 그녀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다. 또한 교사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자긍심에도 힘을 넣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만나는 수많은 학생에게 이 책에 나오는 동물학자의 열정을 다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얼마 후 그녀는 이 책에 감명받았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녀는 전에도 성실한 교사이기는 했으나 그 성실은 타고난 성품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고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그림책을 읽어가며 그녀는 차츰 직업일 뿐이던 교사로서의 일에서 자발적인 열정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공부하는 게 즐겁고 저녁이면 자기 반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문자도 보낸다고 했다. 그녀의 변화가 내심 기뻤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차재혁 작가의 이선이 필요할까 그림책을 추천했다. 사이좋게 형제가 놀고 있는데 어디서 툭 하고 둘 사이에 초록색 선이 놓인다. 그 순간 동생은 형에게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데 누가 언제부터 이 선을 그어 놓았을까? 동생도 형도 잘 모른다. 이 선은 뭘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든다. 그 선을 따라가기로 하면서 형제의 모험이 시작된다. 선은 다정했던 두 아이를 갈라놓는 경계선이 되기도 하고 둥근 감옥이 되기도 한다. 젊은이에게도 선을 놓이고 그 선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틀이 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선 안에 갇혀 나오지도 남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선들은 싸우는 듯 하나 싸우지 않고 또 평행일 것 같으면서 또 어우러진다. 형제는 어지럽지만 한 선을 초록 실타래 모양으로 둥글게 감으면서 꾸준히 걷는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동안 수많은 분열의 선을 하나의 타래로 감으면서 거록을 썼다는 걸 알게 되고 둘은 마주하게 된다. 이 그림책은 전쟁, 이념 갈등, 인종차별 등의
깊은 주제를 상징과 은유를 통해 잘 표현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가치의 다름은 선으로 은유되는 잣대에 의해 나뉘고 서로를 핥히고 극기와 싸우는 데는 상황을 돌아보게 하면서 이 선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를 잘못 해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환경이 황폐해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강의 때마다 상담 때마다 심지어 방송에서도 나는 그림책을 단순히 그림이 있는 책이라고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림책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다양한 주제를 시공을 초월해서 임팩트 있게 전하는 데 면에서는 탁월한 매체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강력한 치유 도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녀에게도 그림책 여러 권을 권했고 그렇게 소개할 때마다 고마워하며 그림책을 가슴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을 나는 여실히 보았다. 그녀는 책을 읽는 동안 감동과 함께 흐느꼈을 눈물, 위로, 자기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등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열정의 존재들을 만났을 것이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꽃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보게 해주는 그림책 속 주인공인 17살의 아름다운 선생님에게서 자신을 보았으리라. 참된 본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새벽녘 무거운 독수리를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오르는 동물학자의 흐르는 땀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열정과 그런 열정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참된 의미도 느꼈으리라. 동시에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열망도 그녀는 느꼈으리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잣대로 인해 항변만 해왔던 그녀에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아가며 자신만의 논리로 강해지고 함께 그것을 나누며 풀어낼 수 있는 동료와 친구들이 있다는 희망에 기뻤을 것이다. 그녀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과 기쁨은 한마디로 자기 안의 꽃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이제부터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녀.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며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행복했다. 열정에 가득 찬 모습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부터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녀가 책을 읽으며 앉아있는 방 안에 꽃향기가 퍼지는 열정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그녀에게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독서였으며 자기와의 만남이었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참 기네요. 너무 긴 내용이어서 다른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4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